자, 우리 교재 13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죠. 여기에서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 앞 시간까지 했는 것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준법령에 중심해서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자, 먼저 법률행위. 의의는요, 거기에 첫 번째 줄에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법률행위란 것은 의사표시를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래 놨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인 의사표시가 반드시 요소로 들어가야 돼요. 행위 속에.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의사표시는 무조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 이상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 있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의사표시가 이렇게 해서 행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행위 안에. 그러면 이 행위를 우리는 뭐라 한다? 그냥 법률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짓기로 약속한 거죠. 법률행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의사표시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의미를 알아야겠죠. 의사표시. 이 의사가 표시행위로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 의사부터 시작해서 표시행위까지를 하나로 통으로 하는 게 의사표시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의사라는 것은요, 권리나 의무라는 효과를 의도하는 또는 의욕하는 의사를, 이 표시는 뭐야? 표시는 외부에 나타나는 거죠. 외부로 하는 거고, 요 의사는요, 내부에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정했어요. 이렇게. 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자, 그런데 표시행위는요, 표시행위는 이 의도하는 바, 권리 의무를 의도한 바의 의사를 드러내야 돼,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를 정해서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면 그 표시하는 과정, 이 전체를 뭐라 한다? 의사표시를 한다. 우리는 보통 사회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갑이 아파트, 7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팔고 싶다 하면 뭐예요? 의사를 정하죠. 팔겠다는 의사. 이렇게 의사를 정해요. 그러면 이 의사는 뭐예요? 갑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있는 거죠. 내 아파트 7억에 팔아야지. 그러면 이 팔아야지라는 의사는 어떤 내용의 의도가 들어있냐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갑은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에 대금 7억 원을 받을 권리를 나는 가져야지 라는 내용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 아파트 내 팔아야지 7억만 누가 준다면 이렇게 마음먹은 이 의사를 법률 용어로 싹 바꾸면 소유권 이전할 의무를 내가 부담하는 대신에 그 소유권을 가져갈 사람이 내한테 7억을 준다면, 즉 7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면 내가 팔아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의도가 여기에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 의도를 가졌으면 이거는 머릿속에만 있어요. 이건 내면에, 내심에만 있어요. 내심에만. 이것을 갑이 뭐예요? 드디어 을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을이 살 의도를 가지고 그 아파트 보러 오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아파트에 7억 주신다면 팔게요. 사실래요? 라고 표시하죠. 표시행위예요. 이 표시행위 내용은 뭐예요?
이 의도를 그대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때 여기서부터 표시행위까지가 이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의사, 내심에 있는 의사, 그리고 외부에, 표시행위는 뭐예요? 외부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요 과정이 뭐예요? 요 과정이? 이게 의사 표시예요. 이게 바로 갑의 의사 표시행위예요. 이거예요. 이 의사 표시가 들어가서 만드는 행위.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의사를 을이 받았단 말이에요. 을. 그럼 우리도 또 뭐예요? 이 아파트 마음에 드는데 위치도 괜찮고 교통편도 좋고 뭐 학군도 좋고 그러니까 좋다 하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을의 머릿속에는 자, 이 아파트 7억에 사야겠다. 사야지 라고 의사를 갖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내가 7억 줄 테니까 내한테 파세요. 라고 표시행위를 하죠. 이 표시행위는 뭐예요? 이것을 다시 을의 의사, 요 아파트 7억짜리를 내가 사야지라고 마음먹는 요 의사를 법률용어로 싹 바꾸면 이 의사를 이렇게 되겠죠? 대금 7억 주는 의무를 7억 지급할 의무를 내가 부담하는 대신에 그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권리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의도를 갖게 되죠. 이 의사를 어떻게 해요? 외부에 그대로 표시합니다. 그죠? 이 의사를 이렇게 표시해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이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이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하죠. 자,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걸 보면 갑의 의사 표시와 이게 사람도 뭐예요? 여기서부터 표시하는 여기까지가 이게 뭐예요? 을의 의사 표시죠. 을의 의사 표시와 갑의 의사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매매가 되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매매라는 행위는 갑과 을 사이의 매매라는 행위는 의사표시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의사표시가 하나 들어있어 의사표시 두 개가 들어가서 만들었네요. 그러면 이래야 되겠죠. 매매라는 행위는 이 행위는 법률행위다. 그죠? 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이게 의사표시가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요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는 의사표시는 뭐가 되죠? 요소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법률 사실로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이다. 반드시 필요한 불가결의 요소다. 법률 사실이 안 됩니다. 자, 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이면서 동시에 법률 사실이에요. 이때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법률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한 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가 유효이어야만, 효력이 발생한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효이어야만 이 법률행위도 유효가 된다. 이래 되겠죠? 이렇게. 이런 관계다. 이런 관계.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의사표시가 유효가 아니라 이게 무효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이것도 유효가 될 수 없고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법률 행위라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사표시가 여기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란 거예요. 법률 행위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의사표시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유효한 내용이 갖춰져 있어야 이 법령에도 유효한 법령이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용어를 또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면 행위, 이 행위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쓰면 이것은 우리는 법률 행위를 의미해요. 그만큼 법률 행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그냥 행위라고 써버리면 법률 행위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약속. 민법에서의 약속.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령이라는. 그러면 법령이라고 하면 뭐예요? 돼요? 반드시 의사표시가 이 행위 속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전제한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 가면 재료예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더하기 기타 요소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들 합쳐서 법률 행위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적 자체의 원칙이란 단어 썼네요. 자기의 사적 자체라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법적 효과를, 즉 권리나 의무를 스스로 정해서 결정한다. 이게 사적 자치입니다. 즉 법적 관계를 개인이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요. 이게 사적 자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민법의 이념이라고 했죠. 민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다.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게 이념이다. 실현해야겠다. 그럼 이 실현하는 민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뭘까? 수단. 방법은 뭘까? 방법. 이게 바로 법률 행위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는 뭐라 했죠? 법령이라는 것은 이 법령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핵심이니까 결국은 법률 행위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이거는 의사 결정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자유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여기에 원하는 의도대로 당사자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겠죠.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이게 사적 자체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우리 민법은 사적 자체의 원칙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적 자체의 원칙이란 것은 인간이 법률 관계를 국가의 개입 없이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스스로 다 행하고 맡겨둔다. 개인에게 맡겨둔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관계 형성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이게 사적자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법령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주로 법령이 그 중에서도 계약을 통해 대부분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의 자유원칙, 이것은 곧 계약 자유원칙, 다 이게 관계되는 것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죠. 자, 요 의미입니다. 요 의미. 자, 그러면 이러한 법령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법령의 종류. 그것은요, 그 법령행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붙이는 거죠. 이게 법률 행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 뭐 종류 또는 분류, 법령행위를 나눠보자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요 법령행위 중에 의사표시의 개수와 그 의사표시 방향을 가지고 분류해보면, 이걸 가지고 기준을 분류해보면, 이 의사표시 개수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의사표시 개수가 한 개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법률 행위는, 요 행위 이름을 뭐라 그러냐? 요걸 우리는 단독 행위라 그래요.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졌다. 단독 행위라 그래요. 단독 행위. 그러면 의사표시 2개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의사표시 2개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계약이라는 형태가 있고, 계약행위, 뭐 쌍방행위라 하고 돼요. 쌍방행위. 그 다음에 합동행위라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형태. 계약행위는 그러면, 자, 이 두 개는요, 의사표시가 2개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모양이 같아요. 개수로는. 그럼 방향이 달라요. 이거는 의사표시 방향이 이렇게 서로 마주봐요. 이 의사표시 한 개와 이 의사표시 한 개가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대항적이에요.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러한 형태를 뭐라 그러냐? 이런 형태를 서로 대향적이고 서로 의사표시를 주고받으니까 교환적이다. 이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합동행위는 그러면 뭐냐? 합동행위는 의사표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일을 하냐? 대향적이 아니라 평행적이죠.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손잡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럼 이거는 뭐냐? 왜 가냐?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구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먼저 요게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계약, 쌍방행위, 합동행위 어떤 게 있는가? 그래요. 계약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이게 계약이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또 위임 계약, 고용 계약 많습니다. 도급 계약 참 많습니다. 뭐 여행 계약, 수강 계약, 뭐 우리 계약은요,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거래 행위가 대부분 다 계약에 이루어지죠. 이렇게. 그런 모습이 뭐예요? 상대방한테 내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의사표시해서 주고받아서 그게 일치되니까 그 내용대로 약속한 내용, 이걸 우리는 계약이라 하기도 하고 약정이라 하기도 하고 합의가 됐다 하기도 하죠. 자,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 그럼 합동행위는 어떤 거냐? 여기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여기 들어갑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구성원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하죠. 단체를 구성한 다음에 그 단체가 운영되어가는 규칙을 정해요. 그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정관이라 그래요. 그 정관을 만든 다음에 그걸 주무관청인 행정부에 가서 허가받은 다음에 그 허가서를 첨부해서 당에 그 사단법인을 설치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사단법인 설립하랍니다 라고 신청하면 등기를 해줘요. 설립등기라 그래요. 설립등기하면 그때 사단법인이라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때 사단법인 이름도 있고 그렇죠? 마치 사람이 이름을 정해서 출생신고 하듯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하냐? 그걸 사단법인 설립행위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합동행위예요.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단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합동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합동행위를 한다. 자, 한번 이 정도는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이게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여기 단독행위.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14페이지. 단독행위의에 보시면 의사표시 한 개에서 만들어지는 법령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다시 보면 단독행위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하나의 의사표시를 받아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그 하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수령하지 않아도, 상대방한테 도달되지 않아도 그 의사표시 효력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 효력이 발생해버리는 그러한 단독행위도 있어요. 이것을 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요 유형은 또 어떤 게 있느냐? 요것도 역시 여러분이 숙지를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민법의 내용을 공부할 때 취소권 행사하네? 그러면 취소권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취소권 행사의 성격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의사표시 한 개를 가지고 취소권자가 야 취소한다 라고 의사표시 하나만 하면 법령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효과가 상대방한테 발생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단독행위는 어디에 들어가냐를 알아야 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바로 여기가 동의한다든가 철회한다든가 철회, 상계한다든가 상계, 추인한다든가 추인, 취소권 행사한다든가 취소, 해지한다든가 해지, 해제한다든가 해제, 또 채권자가 채권 포기한다든가 뭐 채무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면제 시켜준다든가 이런 행위는 전부 다 뭐 기타 많겠죠. 이런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뭐냐? 철회,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것들은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를 한 개로 일방적으로 하면 철회 효과가, 추인의 효과가, 취소 효과가, 해지 효과가, 해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즉 상대방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어떤 거냐? 유언, 유증, 재단 법인을 설립자가 설립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나중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만 이제 시험용으로서는 다음 중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또는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섞어 놓고 이것을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거는 좀 암기를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빨리 문제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자. 반복해서 외우자. 그죠? 그래 놓으면 뒤에 가서라도 뭐 취소권 행사한다, 해제권 행사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공부했던 이게 보세요. 취소권 행사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네. 그럼 의사표시 한 개를 가지고 하면 되네. 그렇죠? 또 여기 해지한다든가 해제한다. 해제권 행사한다네. 그럼 해제권 행사하면 계약 상대방한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 한 개만 하면 해제가 되는 거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알아둔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단독행위에는 특색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이 단독행위에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단독행위의 성질이 있다. 뭘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 첫 번째는 단독행위가 자유가 원칙이 아니야. 단독행위 여기 있는 거 있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유언, 유증 이런 건 뭐예요? 법에, 민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인정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이게 허용돼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뭐라냐? 야,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마음대로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약속해서 막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법에 정하여져 있을 때만 이러한 단독행위가 인정되는구나. 그래서 단독행위의 인정은 법에 정해져 있다. 법정주의라 그래요. 법정, 법에 정해져 있다. 법정주의. 특징이죠. 특징. 법률행위 자유원칙이 적용되므로 단독행위도 자유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죠? 하나의 의사표시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법률 효과가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상대방이 존재하면 그 상대방한테 불리한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때는 그 단독행위에다는 조건이라든지 기한이라 같은 이런 것을 부관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붙이면 안 됩니다. 단독행위는 붙이지 못한다. 못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친하지 않다 그래요.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에 친하지 않다. 그러니까 단독행위에다 조건을 붙이면서 단독행위 한다든가 단독행위 하면서 기한을 붙여서 단독행위 한다든가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조건 기한이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조건 기한에 관한 문제다. 그죠? 요와 관련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단독행위는 조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는 조문이 많지 않고 계약에 관한 법률행위는 굉장히 상세한 조문들을 많이 줬죠. 예컨대 보세요. 여기에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계약에서는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게 우리 민법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예요. 이것만 해도 조문이 많단 말이에요. 조문이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놨어요. 계약 여기에요. 그렇다면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는 조문이 몇 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렇다면 필요한 경우에 계약법에 있는 이 계약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약법 규정들을 단독행위에다가 갖다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과 단독행위는 구성과 성격이 전혀 다르죠. 보세요. 계약의 경우는 모양 이런 모양 안에 의사표시 2개 이상이 그죠? 근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1개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의사표시 1개를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게 단독행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여기에 있는 이런 모습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계약법 규정을 여기다 쓸 수는 없죠. 왜? 유추 적용이란 것은 구조나 성질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 규정을 갖다 쓰자. 이게 유추 적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계약법에 있는 이 규정, 많은 규정을 단독행위에다가는 갖다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구조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우리 민법에 아주 계약법 규정이 아주 많게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계약법 규정을 여기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못한다. 그죠? 요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단독행위에는 특성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단독행위가 민법 총칙에서는 단독행위가 공부하는데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단독행위도 나오고 계약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죠. 민법 총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법 총칙 지금 공부하는 우리 지금 현재 강의 듣는 게 이제 민법 총칙인데 이 민법이란 것이요. 구성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걸 설명하지 않냐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니까, 뭐, 계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계약법도 우리가 시험 봅니다 그러는데, 또 물건에 관한 뭐,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이라는 말도 하고 말이지, 물건도 이야기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민법이 어떤 게 있느냐? 민법은요, 기본적으로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건에 관하여 규율하는 물건, 권리를, 이 물건을 규율하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채권. 그리고 친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친족관계. 그 다음에 친족 중에서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사망하면 그 친족 범위 안에서 일정한 자에게 그 재산이 상속되죠. 그래서 상속에 관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 상속법이라고 해요. 이게 전부 다 민법이에요. 민법. 그러면 민법 총칙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뭡니까? 민법 총칙은요, 이 물권법에도, 채권법에도, 친족법에도, 상속법에도 넓게 이 네 가지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각종 규정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여기 다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이니까 아예 빼가지고 제일 앞에다가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적용. 이렇게. 그래서 민법 총칙은 뭐예요? 물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채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가족법에 관한 뭐 친족 상속법에 관한 이야기도 민법 총칙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격상. 그래서 민법 총칙이 다양한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유언이니 유증이니 이런 것들 뭐예요? 이거는 바로 그래요. 상속에 관한 것, 뭐 이런 것들죠. 저 친족에 관한 문제예요.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요 물권이나 채권은요. 물권이나 채권은 재산이잖아요. 그죠?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에 관한 법. 그러면 물권법과 채권법이 재산권에 관한 법이겠죠?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이요. 그러면 친족과 상속은 뭐예요? 그 친족 범위 내에서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많이 남겨놨으면 그 친족 중에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족과 상속은 아주 밀접한 관계 있잖아요. 요거는 뭐라 그러냐? 이게 친족 상속에 관한 법을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는 친족권 상속권이라고 그러죠? 친족권 상속권은 뭐예요?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가족권에 관한 법, 가족권법 또는 가족법 이렇게 합니다. 또는 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분이 있죠. 부모, 자식, 부부 사이, 부모,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손자, 손녀 이렇게 관계를 다 맺죠. 어떻게 이렇게 친족 관계는 그죠? 그게 신분이 다 있단 말이야. 친족 안에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분권에 관한 법, 신분권법.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같은 말. 가족법, 신분법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민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산에 관한 법하고 신분에 관한 법을 개인의 신분입니다. 개인의 가족 속에서의 신분요. 이 두 개를 모두 규율한 법이 뭐예요? 민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개인이 말입니다. 개개인이 살아갈 때 재산을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가족을 가지고 살잖아요. 가족과 함께 살잖아요. 최소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민법이 다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은 뭐냐? 그래요. 재산권에 관한 법, 신분권에 관한 법,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법이다. 그 법 규정들이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법률행위를 우리 배웠잖아요. 지금 현재. 법률을 공부하고 있죠? 이 법률행위에서 민법 아닙니까? 민법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행위를 우리는 법령이라고 했어요. 이때 여기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법령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법령에는 당사자가 요 의사, 원하는 대로 여기에 권리나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요. 자, 권리 관계를 만들어내요. 권리 관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법률행위는요, 이 행위의 내용의 의도가 재산 관계를 만들어내면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신분관계를 만들어내는 내용 법률행위면, 의사표시면 신분권에 관한 법률행위 되겠죠. 그러면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에서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권리는요, 재산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겠죠. 재산권. 또 신분에 관한 법률행위는 의사를 가지고 신분관계를 맺었으면 뭐예요? 신분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겠죠. 신분권. 이래요. 예를 들면 해볼까요? 자, 내 의도가요. 내 아파트 팔아야지. 상대방이 사야지라고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매도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이 의사를 표시해서 매매계약을 법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재산권인 소유권을 사고 팔기로 했으니까 소유권 넘겨주는 권리, 소유권 넘겨받을 권리, 그죠? 대신에 대금 받을 권리가 발생하죠. 권리, 재산. 그럼 재산관계 약속을 했으니까 재산상의 법령에 하면 재산상의 권리가 나오죠. 또 신분관계 볼까요?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평생 자기 배우자가 되고 싶다. 저 사람의 배우자가 되고 싶다. 나 배우자가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한테 영원히 배우자 살 테니까 당신도 내한테 배우자 살면 안 되겠냐? 청혼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뭐예요? 둘이가 합의했죠. 그러면 뭐예요? 배우자라는 신분을 가지려고 서로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러면 의사 표시에서 뭐예요? 바로 혼인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분관계를 맺으려고 어떤 신분관계? 배우자라는 신분을 빠지려고 둘이가 혼인을 했어요. 혼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신분관계를 맺을 의도를 가지고 행한 거냐? 그러면 여기에는 신분권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신분이 생기는 거야. 그 신분에 의해서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한테 권리가 생겨요. 정조 의무, 정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생존 배려할 의무, 생존 배려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동거할 의무, 동거할 권리, 이런 권리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원리가 바로 다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법령이라는 것은 재산관계도 신분관계도 다 적용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민법 총칙에 넣어야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죠?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령의 종류 중에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알아두십시오. 법령의 종류 중에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단독행위예요. 계약은 계약법에서 우리가 상세히 배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14페이지에 디귿 동그라미에 단독행위의 특성 여기를 설명해 드렸죠. 요 내용을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가면 채권행위, 처분행위 해서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있다 이났죠. 자,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법률행위 효과가 여기 두 번째인데 법률행위 효과가 채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내면 채권행위, 법령의 효과가 법령으로부터 물권을 만들어내면 물권행위, 채권도 아니요 물권도 아닌데 기타 재산권, 어떤 재산권을 만들어내면 그걸 준물권행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법령의 효과나 효력, 내용에 의한 분류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요, 첫 번째, 채권행위. 자, 이때 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겠죠.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내용이 뭐냐? 효과다. 효과가 뭐냐? 법률 효과가 채권을 만들어낸다. 그럼 채권을 만들어내면 채무 만들어내니까 의무 부담하는 거죠. 다른 말로 쓰면 그죠. 그래서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죠? 한 사람이 채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은 뭐예요? 채무로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법령의 효과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물권을 만들어내는 법령이 이걸 줄여가지고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채권도 아니요 물권도 아닌 다른 재산권을 만들어내는 거 있죠. 예를 들면 특허권, 저작권, 실용실황권, 상표권, 요즘은 디자인권 이런 것도 있죠. 소위 말하면 산업에서 발생되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예를 들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 나는 특허권이 없는데 돈은 있어. 그런데 특허권을 내가 사가지고 그걸 내가 사업화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그 특허권자야. 그 특허권 내한테 팔 수 없니? 그래, 팔게. 얼마 줄래? 10억 줄게.
좋아, 그러면 10억 주어. 이렇게 해서 특허권 넘겨주고 10억에 돈 10억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특허권을 산 사람은 특허권 양수인이 되고, 그 다음에 특허권을 판 사람은 특허권 양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특허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특허권이 움직이겠죠. 뭘 통해서? 둘이가 특허권 양도 양수하는 이 계약을 통해서, 그죠? 계약을 통해서. 계약은 뭐야?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특허권 양도 계약은 법령이란 거야. 그 법령인데 뭐예요? 그 특허권 양도 계약에서 뭐가 움직여요?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움직였죠. 이거는 채권도 아니요, 물권도 아니고 뭐예요? 그래, 산업재산권 또는 무채재산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준물권행위라고 한다. 자, 이 법령이가 준물권, 즉 특허권이 움직인다든가 저작권이 움직인다든가 출판권이 움직인다든가 산업 디자인권이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바로 준물권행위죠. 그러면 여기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의 가만히 특성을 보니까 이 행위로부터, 이 행위, 법령으로부터 물권이 움직인다, 준물권이 움직인다 이런 건 결국은 권리가 완전히 움직여버리는 거죠. 완전히 종국적으로 움직였으니까 아, 권리를 처분했구나. 권리를 처분해버렸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아, 이거 공통점이 처분행위다. 법률행위 효과가 처분의 효과가 발생한다. 처분이 뭐예요? 이 처분이라는 의미는 권리의 종국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종국적 변동이 날 때 처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처분행위가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채권행위는 어떻게 되죠?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담한 의무를 행위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종국적 권리가 변동된 게 아니야. 뭐냐면 여기는 요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의 문제가 그대로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행위요,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는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국적 변동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행위로부터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 두 개의 성격이에요. 이 두 개의 성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컨대 어떤 행위들이냐, 구체적으로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라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처럼 처분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냐, 이게 문제 되겠죠. 그것을 정리해보면 예를 드는 거죠. 예컨대 이걸 알아둬야 돼요. 요 채권행위는 예컨대 우리 계약법에 있는 계약들을 전부 다 여기 들어가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고용계약, 이게 전부 다 여기 들어가요. 여기 뭐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증여계약, 이거 많죠. 뭐 여행계약, 등등등등요. 전부 다 이거는 채권계약이에요. 채권행위야, 채권행위. 그러면 뭐예요? 이 행위 속에는 뭐라고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야, 아직. 이행해야 할 거리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렇죠? 매매하고 나면 매도인은 재산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아직 남아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당의 목적물을 빌려주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남아있고, 임차인은요, 그래요, 매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고, 이렇게 있다면 위임계약이란 뭐예요? 그래요, 수임인은 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의무가 남아있고, 증여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증여자는 수증자한테 재산을 넘겨줄 의무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행의 문제를 남는다. 그런데 그러면 처분행위는 어떤 게 있냐? 여기 물권행위는요, 물권이 움직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물권이잖아요. 물권이 양도 움직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 설정되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행할 거리가 없죠. 그러면 주물권행위 뭐라 했어요? 주물권행위는? 그래요. 특허권, 양도행위, 저작권, 양도행위, 출판권, 양도행위, 실용실황권, 양도행위, 디자인권, 양도행위, 채권, 양도행위, 채권, 이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채권, 양도행위, 채권, 양도행위는요, 이거는요, 채권행위 아니에요. 자, 이 채권 양도행위라든지 특허권 양도하는 이 행위들 있죠, 이거 다? 양도행위. 전부 다 뭐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권리가.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이 중에요, 조심해야 될 건 요걸 잘 봐두세요. 소유권 양도행위는 물권행위입니다. 소유권 양도행위는 물권행위입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입니다.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입니다. 소유권 양도 계약은 물권행위예요.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예요. 자, 요걸 여러분 여기서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두 개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딱 남아 있어요. 이 처분행위는요, 반드시 처분행위 당시에 처분권이 있어야 유효한 처분행위가 됩니다. 유효한 행위요. 이 처분행위 당시에 처분권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여야 유효합니다. 만약에 처분행위 당시에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예를 들었죠. 소유권도 없는 사람이 소유권 양도하는 계약을 하면 그 소유권 양도 계약은 무효예요. 특허권이 없는 사람이 특허권 양도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무효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죠? 저작권도 없는 사람이 저작권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디자인권도 없는 사람이 디자인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렇게요. 채권도 없는 사람이 채권 양도 계약을 하면 무효입니다. 자, 이게 처분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채권행위에는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에는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당시에 그러한 권리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어도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은 유효한 매매 계약입니다. 요거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에 관하여 매매 계약하면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한 매매 계약입니다. 다만 매매 계약 약정 내용대로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그때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도인이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의미가요,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처분행위는 처분행위할 당시에 처분권, 소유권이면 소유권, 특허권이면 특허권, 채권이면 채권 그 자체가 있어야만 유효한 처분행위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채권행위는 채권행위 당시에 당의 권리가 없어도 유효한 채권행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꼭 알아두십시오.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만 유효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효인 처분행위가 무효인 처분행위. 그러면 이때 무효인 처분권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인 무효인 처분행위에 대해서 처분권 있는 사람, 처분권자가 야, 이 무효행위 인정할게라고 의사표시할 수 있겠죠? 인정의 의사표시. 요거를 뭐라고 하냐? 추인이라고 합니다. 자, 너희들이 했는 이 처분권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근데 내가 진짜 처분권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요, 소유권 없는 사람이 땅 소유를, 소유권 없는 사람이 그 토지를 판다고 지멋대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팔았어요. 소유권 다른 사람한테 등기 전에 줬어요. 그런데 진짜 소유권 있는 사람이 야, 그 너둘이 그 무효인 처분행위 있잖아.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요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판례요. 판례는 이 처분권자가 하는 처분행위, 요 추인, 무효인 처분행위의 추인은, 요 추인이죠. 요 추인은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 요 판례가. 우리는 또 이거 뒤에서 또 배웁니다. 무권 대리인에 있어서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도 없이 타인의 본인의 재산을 지멋대로 대리권 자기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대리인 행위로. 대리권 행위로. 그러면 그 무권 대리 행위가 되는데 무권 대리 행위면 무효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 자체, 거래하는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이때 진짜 본인이요. 소유권 가지고 있는 본인이 야, 너둘이 무권 대리인이 한 행위 그거 너둘이 사고 팔았다며 그거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추인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대리 행위라는 법령에 대해서 무효인 대리 행위인데 이것을 본인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 본인이 인정해 줄게 라고 추인해 버리면 이 추인의 효과는 처음부터 즉 둘이가 만나서 대리 행위할 때 요 행위할 때부터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로 인정해 준다 라는 효과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란 말은 뭐냐? 우리 민법에서는 소급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추인하지만 추인한 인정, 소유권 효력 인정을 지금 인정한다 하지만 그 효력 유효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쭉 과거로 소급해서 가서 너 둘이가 거래 행위 할 때부터 이때부터 유효로 해줄게. 이게 소급이라고 해요. 행위는 지금 추인한다 그러지만 그 추인의 효과는 과거의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 이걸 소급한다 그래요. 소급. 이거 소급적으로 이어준다. 우리 판례는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하냐? 무권 대리 행위의 본인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다가 갖다 쓴다 했으니까 유추 적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인 처분행위, 무효인 처분행위에 대해서 추인권을 가지고 즉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그 무효인 행위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이 추인은 처분권자의 추인행위는 무권 대리인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 계약할 때부터 처분행위 할 때부터 유효한 행위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판례 태도예요. 자,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설명하는 건 단박에는 몰라요. 이거는 민법 대리제도도 다 배우고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제도 다 배우고 이게 뒤에 가서 다 배우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강의는 그래야 이게 여기에 있는 문제를 저 뒤에 있는 제도를 여기에 갖다 쓰고 있는구나. 우리 판례가. 그래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강의가 앞에 있는 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그죠? 요 의미를 나중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게 우리 교재는 17페이지에 위에 거기 보면 사이에 그 판례를 넣어놨죠. 무권한자, 즉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 이게는 이제 처분권 있는 사람이죠. 권리자의 추인의 효과와 그 방법이 나왔잖아요. 요 내용을 지금 우리 판례 내용을 여기에 설명한 거예요. 주류적으로. 우리 판례가 주류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인데 어렵죠.
이거는 민법을 좀 알아야 돼요. 저 뒤에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들어놓기만 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다 배우는 거니까. 자,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법령의 종류는 이 정도만 꼭 알아두십시오. 나머지는 그 개념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가 특별히 설명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8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양괄로 8번 한번 볼래요? 양괄로 8번을 보면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이래 돼 있죠. 자, 요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법령입니다. 주된 법령이, 종된 법령이 아주 두 개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있는 법령인데 이 두 개의 법률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종된 법령이랑 운명은 즉 효력의 유효다 무효다 이 성격은 주된 법령에 따라야 된다 이거죠. 주된 법령이 무효가 돼버리면 종된 법령이 니는 무효야 이런 데죠. 주된 법령이 유효이기 때문에 니는 종된 법령에도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종된 법령에는 주된 법령의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된 법령에는 주된 법령이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주된 법령의 효력에 따라서 종된 법령의 효력도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8번이에요.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면서 저당권 설정 계약했다.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주는 계약이 주된 계약이에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해 주기라는 계약은 종된 계약이에요. 그러면 돈 빌려주는 약정이 무효가 돼버리면 저당권 설정해 주기라는 계약도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돈 빌려간 사람이 채권자한테 돈을 변제해버리면 그러면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겠죠. 상실되면 저당권 설정해 준 계약도 상실돼 버리니까 저당권도 소멸해버려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된 법령이 종된 법령이 이 관계는 일단 의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는 뒤에 가서 또 제가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앞에서 배웠는 것이 뒤에 가도 똑같은 내용이 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관계 있다는 거예요. 민법 총칙은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령의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길었죠? 왜냐하면 법령의 일반적인 종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